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수가 이제 4,969입니다. 출발할 때 5,000 위에서 계속 움직이던 시장이 에너지가 조금 빠져서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978선, 한 8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앞서 제가 운동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세트를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5,000에서 오가면서 이제 그 5,000 지지력을 테스트를 하겠죠. 오늘 종가까지 좀 보시기로 하고,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에 왔는데 시장이 더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좀 다르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곽 대표님께서 5,000이라는 지수 포인트를 시장의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화라는 게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가 우리 시장이 받아야 될 평가다라고 보시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약간 왜곡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 규모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두 회사가 한 1,000포인트 정도를 더 빨리 올려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없었다면 한 4,000포인트 정도? 그럼 5,000포인트라면 좀 시간이 가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에도 너무 빨리 5,000포인트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전화와 그다음에 객장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막 시작됐고요. 자금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동안에는 뭐 거의 남극 정도 수준이었죠. 예, 주식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네. 에이 설마 하다가 이제 뜨거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밀어붙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생산적 금융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네. 말만 생산적 금융을 그 구호처럼 선언을 했지, 구조는 아직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넘어오려면 시간은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막 바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에 알아본 바로는 은행의 대출의 흐름들이 네.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부동산으로 나가는 게 일부 좀 막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여전히 위험 가중치를 보면 다른 생산적 금융에 나가는 대출에 비해서는 네. 부동산 대출이 훨씬 더 안전한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흐름들을 계속 한 2, 3년간 지속을 해주면 1번과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죠. 1번이 10,000포인트에서부터 50,0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물론 환율 약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나 올라간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정도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적정 밸류에이션이 됐고요. 이제부터는 프리미엄 시장이 열리는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한국이 생산적 금융에 계속 방점을 찍고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었느냐라고 보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니까 이제 한 걸음은 뛴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뭔가의 외부적인 변수가 강하게 오거나 네. 아니면 시장이 투심이 크게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로 훅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정책이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책이 미니까 외부적 변수로, 예를 들자면 미국 시장이 훅 빠졌다, 금리가 올라서 충격을 먹었다 해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아직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약간 인위적으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데,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시장이. 거기까지 가려면 이 정책이 구조화돼야 되는 네. 상황까지 가야 돼요. 그거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1년, 2년, 3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한 2, 3년 정도 진행이 되면 굉장히 분위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들의 자본 축적량이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소득세가 법인세를 넘겼어요. 네. 이 말인즉슨 개인들의 소득과 축적된 자산 규모가 산업 세력보다도 일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디서 증거로 나타났냐면, 최근 개인들이 미국 주식 사면서 달러를 사서 환율에 워낙 약세를 일으켰죠. 네. 과거에 없던 변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의 자산 축적이 매우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정책이 한 2, 3년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업 세력 중심에서 자본 세력 중심으로 세력의 추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주주들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주주들 힘은 덜 세죠. 네. 그만큼 이제 자본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도 커지고 네. 우리는 그동안 제조업이 중심인 나라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금융업이 중심인 나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려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주식은 손도 대지 마라.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 저 부모님한테 네. 듣고 자랐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 네. 그걸 이제 시장이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2, 3년 투자인데 한국 주식도 투자하고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더라. 요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그런데 네. 한국은 여전히 약간 물음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2, 3년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지수가 5천에서 코스피가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5,500 이상, 뭐 7,000 이상을 부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곽 대표님은 올해 지수를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지수 전망 같은 건 제 능력으로는 하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많이 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도 한국 경제 나왔을 때는 네. 한국 주식에 싼 주식들이 널려 있었어요. 진짜 널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돌을 하나 이렇게 들었더니 가재가 한 마리 쓱 나오는 것처럼 들기만 하면 조금 살펴만 봐도 너무나 저렴한 주식들이 많았는데 이제 서서히 뭔가 이걸 찾는데 조금 예전에는 그냥 몸만 움직여도 찾을 수 있었는데 애를 좀 써야 되는 단계로 막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적정가 이상 도달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네. 참고로 사실은 삼성전자 뭐 엄청나게 기대가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적정 주가에 도달은 했고요. 예전엔 너무나 저렴했었는데 이제는 적정 주가 도달했고 최근에 현대차가 급등을 하면서 현대차도 너무나 저렴한 회사였는데 적정가에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지수 올라가려면 기업들의 실적 측면이 조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응이 더 어려워진 시장이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그럼 네.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요소는 뭐로 보이십니까? 아직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은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시장 인덱스를 한국은 좀 사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뜨거워졌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는 조금 낭패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마음 결정 못 하시고 나중에 들어오실 분들은 인덱스를 하더라도 적립식으로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막 시작이에요. 제가 보니까 뜨거움이 시작이 됐고 과열과 소위 말하는 버블장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버블장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늘부터 그게 좀 포착이 되는데 오늘 증권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업종 전체가. 이건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물론 그중에 보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분위기 타고 종목들이 올라간다.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네. 요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막 그게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장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이런 장 본 거 한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작년에 오른 것만 보면 우리 시장에서 처음 보는 장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약간의 과열 우려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가 그러니까 이익 개선이 확 진짜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네, 이제 맞아요. 종목을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 장세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우리가 고점도 모르고 저점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시장은 그 고점 이상으로 가다가 과열을 보고 이제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저희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외적인 이슈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 뭐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해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되고 네.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유럽하고 이제 관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이슈들은 올해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이게 회색 코뿔소입니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제일 겁나는 게 지금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이번 그린란드 문제로 한 4.3 찍었다가 이제 해소되는 것 같아서 금리가 내려갔는데
근데 4.25예요. 이거는 지난번 금리 내리기 전보다 높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0.25% 내리기 전보다 더 높은 금리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은 뭐 아예 패닉이 한번 발생을 했고, 독일, 프랑스 모든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꽤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과거보다 해외 주식 투자 여건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채라는 건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10년짜리가 4.2%? 그러면 위험 자산의 수익은 그럼 얼마가 돼야 적정하느냐? 이게 4.2%면 제가 보기엔 적어도 6, 7%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근데 6, 7% 이상의 수익이라는 건 우리가 PER 배수로 환산을 해보면 겨우 15배, 16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 미국 주식은 지금 23배가 훨씬 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즉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시장에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지금 그 GDP가 연환산으로 4.4%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호통을 치더라도 버블 열차를 탈 결심이 아니라면 연준이 함부로 금리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미국 시장은 한 2번에서 2번 반 정도의 금리 인하를 상정하고 지금까지 시장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경우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래서 의외로 미국 시장은 지난 2년간 너무나 좋았지만 올해부터는 금리에 의해서 조금 눌림을 당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반드시 낮출 것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전망은 네. 해시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내리려고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잘하면 버블 열차를 타는 거고요. 아니면 금리로 인해서 눌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뭐 어떤 네. 그 양자택일의 상황들에 지금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이 해시시냐 워시냐. 네. 우리 곽 대표님께서는 해시세 가능성을 얘기하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네.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해시시 일을 너무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그대로 맡겨놓고 네. 싶다고 했어요. 네. 근데 트럼프의 어떤 기업가적으로 그 뭐랄까 뒤통수 때리는 전략을 보면 이게 딱 아시아인들은 참 쉽게 느껴지는데 포석 간 거죠. 이 해시를 연준 의장으로 넣으려면 네. 내가 너무 아끼고 이 사람 여기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내가 구국의 결단을 해서 연준 의장으로 보내는 거야.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근데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이제 지금 현재 연초의 시장은 반도체하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조금 확장하면 로봇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반도체는 네. 26년은 반영 다 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 됐고요. 27년이 어떻게 될 건지를 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 삼성전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네. 예. 당사자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현재까지 나온 예를 보면 27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험으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AI 기업들이 어디까지 캐펙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냐 등등. 그리고 또 AI 기업들의 ROE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ROE가 떨어지면 왜 꼭 그렇게 해야 해? 네. 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뭐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은 이제 디램 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노트북을 샀는데 40% 상승, 가격이 올랐어요. 예. 네. PC를 하나 샀는데 100만 원짜리를 140만 원에 샀어요. 똑같은 사양입니다. 근데 디램 가격이 올라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런 일반 소비자 디바이스에서는 네. 지출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려고 했는데 150만 원짜리인 줄 알고 갔더니 뭐 250만 원, 뭐 이렇게 돼버리면 멈칫하게 되죠. 그럼 쓰던 걸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과거의 소비자 디바이스 단으로 생각해 보면 이 현재의 디램 가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AI 업체들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니까 가격 불문 그냥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질르면 27년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렀는데 ROE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자사 소각을 충분히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투자자들 가만히 있겠느냐? 주가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냥 잠정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놓고 대기하는 상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밸류에이션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 다음부터는 로봇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근데 이거는 본질 가치가 아닙니다. 기대 가치예요. 네네. 근데 기대 가치로 성장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있겠죠. 오히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하고 따로 놀던 현대차의 주가가 테슬라하고 연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테슬라 주가가 좋아야 네. 현대차 주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로봇 산업으로 엮이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걸 수도 있고요, 그죠? 테슬라하고 동급으로 비교될 수 있다는 건 현대차한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네. 도리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본질 맞습니다. 가치 아닌 미래 가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코스닥 시장으로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다. 네. 정부가 이제 코스닥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매우 유감인데 네. 정부 정책이 현재 시점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 통 안에 있는 물이 더러운데 네. 뭐 깨끗한 물 한 바가지 넣는다고 깨끗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만약에 코스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정화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질이 너무 나빠요. 지난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천 얘기가 나오는데 3천은 2000년 최고가를 복원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장은 3,000포인트에서 지난 25년간 3분의 1 토막이 난 시장입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시가총액은 훨씬 늘었어요. 몇 배 이상,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끝없이 많은 기업을 흡입했다는 거죠. IPO가 끝도 없이 있었고 상장을 계속시켜서 덩치만 키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물타기가 너무나 많이 네. 됐고요. 물타기는 되는 반면 퇴출은 없었어요.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은 거래소가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소가 재기능을 하지 않고 코스닥 지금 정책을 실시하면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본질 가치가 떨어지는 법을 나오면서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거래소를 정화하는 게 먼저다라는 걸 정치권에서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퇴출 규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조금 부족하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 넘어섰을 때 네. 거래소가 한 일은 없다라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도 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았다라는 거는 눈여겨 들으실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정부는 정책 의지가 코스닥 쪽에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네.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또 지켜보시죠. 우리가 코스피 시장 얘기했을 때도 비관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있었지만 네. 어쨌든 중간중간 과정을 거쳐서 또 때마침 반도체가 호황이 왔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반도체 얘기는 앞에서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올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부분은 내가 좀 눈여겨 보인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싶은 네. 섹터가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처음에는 상반기 초반에는 증권주가 좋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반에는 반도체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끝자리에서 한국경제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몇몇 주식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화 가격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권 업종. 오늘 많이 오르는 증권 업종인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카판의 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이 커지면 연동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의 힘이 산업의 힘보다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주의 눈치를 안 보던 기업들이 주주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도 굉장히 화려했던 테마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영역이었던 네. 배당 관련주 올해도 무척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오래된 기업들은 배당 줄 수 있는 여력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을 계속 좀 잘 관찰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 이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네. 자기가 플레이를 한 겁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뚫고 나간 거고요. 시장의 힘으로 올라간 거는 증권업종이 시장의 힘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정책의 힘이라는 건 곧 시장의 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1, 2년 이상 계속 유지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주를 말씀드린 거고 시장이 상승함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일본의 시장 예를 보면 네. 일본이 10,000포인트에서 50,000포인트 갈 때 그 과정에서 가장 빛나게 올랐던 기업들이 놀랍게도 구닥다리 기업들이에요. 저 PBR 이런 주식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일본의 흐름을 고스란히 재현하지 않겠는가. 이게 처음에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 얘기했을 때 저 PBR 테마가 한번 네.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다시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이는 게 작년 상반기에 뜨거웠던 이른바 K 붙어 있는 주식들, K 뷰티, 그다음에 K 컨텐츠 이런 주식들이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부분은 어떨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그 본격적인 시장 상승하기 전에는 네. 개인들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한테 자금이 몰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장의 섹터의 규모가 뭐 방산 같은 경우나 조선 같은 경우는 꽤 컸습니다만 네. 뭐 뷰티나 이런 쪽 그다음에 예를 들어 컨텐츠 이런 쪽은 그렇게 산업적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26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 PBR 말씀드렸는데 저 PBR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택적 상황에서 선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업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볼 거 없었는데 얘네들만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장해. 성장률이 완전히 바닥인데 뷰티 이런 쪽만 그다음에 방산, 조선 이쪽은 너무나 큰 성장을 이루어. 그러니까 모든 돌이 그쪽으로 쏠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시장이 정상화되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놈들한테 돈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업이 한국에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돈이 넘어갈 영역이 아직도 꽤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엔 26년도가 제대로 된 그 반영의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26년처럼 쉬운 장은 없을 겁니다. 25년 후반부터 이미 그게 드러났고요. 정말 쉬운 장이 펼쳐질 겁니다. 일반인이 봐도 네. 뭐 이거 너무 뻔한 거를 투자하라고? 근데 그 뻔한 거가 네. 수익이 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쉽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거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매니저들도 야 도리어 더 어렵다 지수가 오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건 있는데 지수를 보고 네. 투자하니까 그렇죠. 올해 투자자들에게 조언까지 아유, 하시고 마무리 짓죠. 네. 숫자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그거는 숫자를 보고 하는 건 투기죠. 네. 그거는 룰렛 돌리는 거나 카지노 가는 거나 똑같아요. 뭐냐면 본질 가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게임이 펼쳐질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저렴한 회사들이 최근에 현대차가 본질 가치를 찾은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다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간단하죠.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기업, 네. 그다음 이익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 이것만 찾으셔도 그러니까 이건 너무 뻔한 거거든요. 이건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렇게 쉬운 얘기를 전문가라는 놈이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장이 앞서 말씀하신 저 PBR주 네네 그런 것들 저 PBR 저 PBR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일단 정상화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 시장은 이 저 PBR주들이 좀 각광받는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하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